김종대 의원이 귀순 북한 병사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생충 등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환자 인권을 권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환자를 수술한 이국종 교수는 모든 정보는 군 그리고 정보당국과 상의에 공개 결정된 것으로 비난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했죠.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문제를 봅니다. 과거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양을 비위생, 전근대, 야만의 이미지로 형상화했었죠. 너희들은 그렇게 미개하니 우리에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환자 인권으로 표현된 김종대 의원이 느낀 불편함의 본질은 우리 남한이 목숨을 걸고 기순한 한 병사의 기생충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졸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런 불편함이었다면,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다면 그 비판은 당국과 협의하에 의학적 팩트를 브리핑한 이 교수 개인이 아니라 정보 공개 범주를 정한 당국과 기생충 화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한의 비위생만을 강조한 미디어에 포커스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우리 미디어가 북한을 상대하는 그 멘탈리티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의미가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줄은. 네,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에 있던데요. 여기 잠깐만 하자면, 왜냐하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다 끝내면 되죠. 네, 잠깐요. 네.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환자 인권만으로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타겟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학적으로만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한의 병사가 그 구역에서 똑같은 총격을 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수술 과정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회충이 발견됐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남한 병사로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자 회충을 공개합시다 했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그걸 크게 종편에서 기생충 화면을 집중적으로 띄웠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남한 병사가 그러면 향후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런 인권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권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생충 화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종편이나 보수 매체의 졸렬한 의도나 제가 얘기한 그런 멘탈리티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의학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여기에 북핵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기순한 북한 병사. 총격당해서 위독한 북한 병사를 살려내는 남한의 의술. 게다가 평판이 아주 높은 의사. 여기에 이제 남한보다 굉장히 열등하다고 비위생적인 북한을 알리기 좋은 기생충이라는 소재의 등장. 그걸 놓치지 않고 막 화면에 뿌려대는 종편. 보수 매체 이런 복합적 요소가 다 중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환자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다 도파할 수가 없다 도저히. 게다가 그 상대는 평판이 높은 의사인데 대중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다는 건 그런 의미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 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열 저희 영장 해설 판사님이 나오실 찬스인데 오늘 수능. 예. 학부모신가요? 예. 하필 예. 자녀 수능이라 저는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예, 방송을 듣고 계실 예. 수도 있겠네요. 대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라고. 예, 대단히 부족하지만 잠시 후에 요사를 또 해설하기 위해서 대타 양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 암위기 질병을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요구했고, 예.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예.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 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질병, 암 위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해설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에이, 자꾸 부족하다 그러시는 건가요? 영장 실질심사를 안 해본 분이잖아요. 이분은. 양변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성형시술 내용에 대해서 SBS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을 때도 참사 이후 처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이 이뤄졌다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점은 5월 12일과 13일인데요. 비선 의료를 했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또 부인까지도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특검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세월호 사고 이틀 후에 적어도 이틀 후에는 시술을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는 게 특검의 조사 보고서였는데 그게 공개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고 당일도 미용과 관련된 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때 일정을 비워두고 있었고 미리. 네, 수요일 날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에게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해 두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예약된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동안 미리 일정이 안 잡혀 있었고 사전 예약된 어떤 미용 관련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바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그 이후에 거의 한 달여간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시만 되돌아가 보면 전 국민이 이제 화면을 지켜보며 혹시 추가 그렇죠. 굉장히 충격받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수색을 한다. 유가족들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길에 나가서 뭘 사질 않는다.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안 마신다.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예. 네, 5월 한 달에만 비선 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했다라는 것이요.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여튼 그런 게 밝혀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지난 17일에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했다라는 건데요.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를 모른 채 지난 18일에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당시 유골 수습 보고를 받았던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세월의 선처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자신이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수습 가족들하고 여기서 그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다 얘기돼 있는데
또 유골이 나오니까 그럼 연장하게 될까봐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현장의 부본부장 정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누가 이 결정을 내리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골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겨우 5일 만에 들켰잖아요.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반드시 파악해봐야 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골이 나오면 계속 수습해 가야 되는 거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접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예. 추가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건지.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모두 정치에 관여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지시인데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한번 소환되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될 개연성이 있네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 선상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추명호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 예, 전 국장의 공범으로 적시되고 네,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사찰의 지시는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았다. 예. 이번에도 빠져나갈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 외에 양지열 변호사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예, 차은택 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많은 혐의와 너무 많은 사안에서 공범 혹은 직접 지시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사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는데 그 집회는 법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사안 가지고 이정열 판사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결이 안 돼서 예 아침에 연락했더니 대타 양지열 변호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그 사이 전화 끊어졌어요? 예. 기다리다가 삐졌나 봐요. 전화 연결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들어왔는데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지금 30초를 까먹었어요. 변호사님? 예, 여보세요? 네. 대타가 이렇게 뭘 까먹어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예.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예.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예.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거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없잖아요. 그 연세.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거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양형 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궤심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알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예,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 적부심.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에 체포 구속 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또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어제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위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어가지고 또 짧게,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가죠. 네네. 숫자 딱딱딱. 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오른 73.1%고요. 부정평가는 22.3%입니다. 60대 이상 TK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0대 이상 TK 같은 경우는 50%대였는데 60%대 올랐고요.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지나면서 구여권 지지층이 재결집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으로 봐도 71.5, 73.3, 72.8 이렇게 올 하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최근 6개월, 7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다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꺾이게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나오면 주저앉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이제 대통령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랬으니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통. 근데 이렇게 계속 회복해가는 걸 보면은 지지율이 과연 떨어지겠는가 60% 이하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탄력입니다. 사실상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 상승 경직성이 있으면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라인을 봐도 이전 정부에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피로감도 생기고.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북핵이 이런 거 하면서 훅 한번 떨어지죠. 네네. 60%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올라와요. 네. 몇 개월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73.1%는 북핵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 신기한 지지율 상황이고요. 어쨌든 돌아왔고요. 예. 네네. 정당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 주목할 것은 국민의당이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18, 9%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16.7%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상승해서 51.8%, 여전히 2주째 상승세입니다. 역시 대통령처럼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전에는 한국당이 뒤졌거든요. 근데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60대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4.9%를 기록해서 최저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0.5% 더 하락해서 4.4%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끝장 토론 하루 전이었죠. 3.8%로 떨어져서 창당 이후 일간 집계로 3%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3%대는 보통 잘못 누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간 지지율에, 이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500명 지지율 온체들을 따로 보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아예 안 나온다고 거의. 왜냐하면 이게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이 좀 울었을 때 일본 땅이라고 잘못 누르는 비율이 이 정도 좀. 예, 이 조사가 1,500명 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2.5%포인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오차 범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잘못 변동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국민의당 조사 정확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예, 정의당은 오늘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9대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7%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3위로 뛰어올랐고요. 한 주 동안 1.9%포인트 상승해서 6.9%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하락했죠?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승 요인하고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그 돈을 상납이나 수수하고 그것도 사적 유용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중도층, 진보층뿐만 아니라 9월 북핵으로 떨어졌던 보수층이나 TK 아주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서도 뭐랄까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것이 또 계속 확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11명이 새로 합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진 않고 바른정당이 빠져나간 것도 바른정당이 미치는 타격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러네요. 네, 바른정당은 지금 빼먹었는데 0.1%포인트 하락해서 5.6% 횡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TK에서 19대 대선 이후에 한국당에 거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처음으로 TK에서 절반 이상으로 한국당 지지율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TK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언더독 효과인 것 같기도 불쌍하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TK에서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으로도 가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단하게 그것만 알려주마 항목을 정한 것은 포광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했는데 그때 말들이 많았죠. 예, 일부 논란이 잘했냐 있었습니다. 못했냐 한번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83.6%였고요. 잘못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우세했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하면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잘했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8.8% 대 42.4%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도 미워서 그래요. 예. 밉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대 이상은 80% 이상, 보수층도 60% 이상이 그 잘했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60대 이상에서도 81대 13인데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거의 비슷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조금 더 넓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비해서. 네. 아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뭘 결정해도 미운 법이니까요. 네. 자, 조사 개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7%였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가 계속 타이를 못 찾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네, 조기 퇴근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타이밍을 놓쳤네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